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네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내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태워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내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내외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친애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애?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이 불우함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불우함 속에서 갖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따로 학창 시절에 추억이랄 게 없네요. 그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어서 그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로 번쩍번쩍 으리으리했네요. 그 집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과외를 받아본 적 없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누구 선생님 붙여서 과외하냐는데? 혹시 정보 공유해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내가 수학 쪽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 대학은 인문계통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쪽으로도 성적이 나와야 해서 선생님만 공유해 주라. 부탁이야. 아, 미안한데 나 과외는 안 받아. 그냥 혼자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야. 혹시 내가 정리하는 노트라도 빌려줄까? 어머, 얘는? 괜찮아. 아줌마한테 말해봐. 너 혹시 네 성적에 지장 갈까봐 그러니? 넌 그래도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다며. 우리 애는 어차피 인문계통 갈 거라 그냥 조금만 성적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렴.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에게 지폐를 한 뭉치 꺼내 챙겨주셨죠. 하지만 정말 과외를 받지 않던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과외 못 받고 받을 형편도 못 돼요. 신경 써주셨는데 원하는 데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 아니 똑똑해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는구나.
밥 다 먹었으면 나가라. 아줌마, 쟤 나가면 소금 뿌려요.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얼른 나가라고 하셨네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걸어 나오는 그 길 어찌나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저는 이를 더 악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당연히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부모님이셨지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놓지 않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제 스스로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것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여 저는 아이들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버텼어요. 다행히 학벌은 좋았기 때문에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과외에서 더 대우를 받고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과외를 하던 집 학생의 외삼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먹지 못하고 공부할 때 늘 옆에서 챙겨주고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밥 못 먹었어? 내가 과외 끝나고 나가서 밥 사줄게.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너 설마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아니야, 밥 먹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거지 뭐. 한빈이 과외 끝나고 나 과제하러 가야 해. 내가 그럼 과외 끝나고 너 과제하러 가는데 데려다 줄게. 조금이라도 내 차에서 잠 좀 자면서 가. 얼굴이 퀭하다. 그렇게 늘 제 생각을 해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회사를 운영하여 꽤 튼튼한 기업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 즉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님이 꽤나 깐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자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에게 점점 너그러워지셨죠. 그렇게 3년이 흘러 그 학생이 대학에 가던 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 준비를 하였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자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오빠는 회사 일 안 힘들어? 그래도 직장인이 더 힘들 텐데. 전혀. 네가 더 힘들지. 넌 공부하랴, 애들 가르치랴. 원래 몸은 하나만 해도 모자란데 넌 2개에 집중하고 있으니. 아니야. 그래도 할만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보다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쉽기도 하고 이제 취업만 하면 나아질 거야.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넣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손자의 과외 선생과 앞길이 창창한 아들과의 연애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했죠. 그렇게 시련이 시작됐어요. 아니 선생님,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손주 녀석 과외하라고 불렀더니 우리 아들이랑 눈이 맞아요? 아유 호의가 없네. 지금 우리 딸애가 길길이 날뛰는 거 내가 말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으니 이쯤 헤어져 줘요. 긴 말하지 않을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충분히 말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비전을 봐주세요. 저 정말 윤성 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저 뻔뻔한.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했죠? 어디 봅시다. 취업이 잘 됐는지.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지면
원하는 취업 절대 못할 거예요. 비전? 웃기지도 않아. 과연 그 비전 쓸만한지 봅시다. 내 말을 어기고 당신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을 하시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그 협박이 진실이었는지 저는 정말 원하는 취업처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집 기업이 탄탄하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입김이 센 줄은 몰랐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니 남자친구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무렵 손님이 와 계시더군요. 손님을 보고 또 한 번 놀랬죠. 아니,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아직도 한빈이 과외 선생인 줄 아나 보지? 내가 준 돈으로 학교 다녔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머머머, 너 지훈이 아니니?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과외 선생이라뇨. 혹시 한빈군 과외 선생이 지훈이 너였어? 아유 참나. 혹시 윤성이가 만난다고 하는 애가 지훈이 쟤인가요? 아유 어이가 없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딸애 공부 못하게 앞날 망쳐놓더니 이제는 혼사끼를 망쳐놔? 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가 여기 어디라고 발을 들여? 주제도 모르고. 그 손님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어머니셨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과 어려서부터 친분이 두터운 집이고 이미 어른들끼리는 자식들의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더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아주 욕심에 앞서 친구의 성적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동화되어 더 저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변명을 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몰아붙였죠.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았네요. 당장 나가요. 혹시 취업 때문에 온 거면 윤성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어려서부터 톡했다더니 윤성이도 작정하고 꼬신 거지? 어떻게 과외를 하다가 내 아들을 꼬시길? 어휴 열불나. 당장 나가요. 보다시피 윤성엔 결혼할 사람도 있으니. 아이고 제 표정 좀 봐요. 어려서부터 보통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겠어요? 악연도 따로 없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길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헤어지자. 당신 어머님이 나 아무데도 취업 못하게 손 쓰신 것 같아. 당장 돈은 벌어야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그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럼 오빠가 어머님 설득해.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그냥 평범한 연애를 원했던 건데 왜 나한테는 이런 평범한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늘 아등바등, 지금도 아등바등. 정말 힘들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똑같아. 그렇게 저의 울부짖음을 보고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꼭 지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엄마, 지훈이 취업 못하게 막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쫓아다니고 만나달라고 한 건데 왜 지훈이한테 그래요? 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주 웃겨. 한빈이 가야라고 붙였더니 그 여우꼬심에 넘어가서 엄마고 누나고 없지? 누나는 빠져. 한빈이 대학 갔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달라고 한 거라고. 지훈이가 날 꼬신 게 아니라 나를 탓해. 아니 윤성아, 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여시가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어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네요. 그런 애 앞길 꼭 막으셔야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래, 넌 수연이랑 결혼해야 해. 그 여우 같은 애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당장 정리해. 수연이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부모님끼리 정한 정략 결혼 제가 왜 따라야 해요? 싫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지훈이랑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넌 그러면 이 엄마 아들 아니다. 넌 그 여우를 택하는 순간 이 집과는 인연 끝인 줄 알아. 알겠니? 두 번 말 안 해. 그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제 인생 제가 선택할 권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올려요. 어머머머,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 집이랑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윤성, 말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저 때문에 절연한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나옴으로써 이것저것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닥치는 일을 다 했네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축복받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둘의 힘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애초에 부모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셨을까 싶어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 끝에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같이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쳤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네 아빠도 똑같은 심정이야.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그러졌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야. 어딜 찾아와? 이 괘씸한 것들. 다신 발걸음 하지 말거라. 알겠니? 괘씸한 것들. 돈 떨어져서 왔나 보지?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용서 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어림없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바란 적 없고요. 저희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 부모님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온 건데. 알겠습니다. 다신 안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날 기분 언짢게 해드려서. 이 말을 끝으로 저희는 돌아와야 했어요. 남자친구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저 역시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말이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죠. 결혼하자, 우리.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지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서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늘 아빠 엄마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었거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무 고마워. 부족한 거 많은 나인데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 역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내 대답은 예스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한쪽 부모님이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 외적으로 마음은 풍족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난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걸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앞길을 응원해 주셨죠. 고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고 조그만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남편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였고 저 역시 학원 3군데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런 생활도 잠시 남편네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아무리 절연을 한 사이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하였어요. 그걸 보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난 괜찮아. 우리 아버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도 상태가 어떠신지는 봐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할 거고. 아무래도 연락 온 거 보면 아버님이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보자. 힘들게 안 하기로 했는데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다음 날이 되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순순히 문도 열어주셨고 제 인사도 받아주셨죠.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윤성 씨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얘기 끝나면 윤성이랑 너랑 나 좀 보고 가고.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으면 먹고 가던지. 쌀쌀맞은 말투였지만 그래도 내심 밥도 챙겨주셔서 좋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을 뵈러 들어갔을 때 남편은 오열을 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태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늦게 왔네요.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셔야죠. 그 무섭던 아버지 어디 가고 누워만 계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 움직이실 뿐 말씀은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저희는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 도중 어머님은 저희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그 제안은 놀랄만한 제안이었죠. 남편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이제 들어와 살거라. 그만하면 됐어. 아들, 너 하나 있는 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임종은 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 그리고 지훈이도 잘할 거고 몇 년 동안 못 해드린 효도 지금 할게요. 이제 속 안 썩이고.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 가업 물려받을 준비하고 세아기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다. 너희 아빠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니? 얼마 남지 않은 삶 집에서 편안히 모시다 보내드리고 싶어.
새아기가 들어와서 도와주거라.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병간호를 저에게 맡기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죠.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늘 괴로웠거든요. 이참에 남편도 다시 부모님과 풀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병간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가자.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 이참에 만회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야 뭐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행복한 거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에 인정받고 싶어. 이제 잘해볼게.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더 잘할게. 너 힘들지 않게 중간에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회사 출근을, 저는 시아버님 병간호를 들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병간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죠.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 어머님과 형님은 쇼핑을 즐기러 나가시거나 외출을 자주 하곤 하였죠. 그리고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였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버님이 아프고 나자 어머님과 형님은 돈을 더 흥청망청 쓰시는 것 같았기도 했고요. 조금은 걱정도 되었네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버님 식사는 죽이랑 생선구이 할 예정인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 먹는 거 봤냐? 나가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아버님이나 잘 챙겨. 간병하라고 부른 거니. 알겠니? 저한테 쌓인 게 많으니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조카 한빈이와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병간호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더 이상 저버릴 수 없기에 티를 많이 내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는 그나마 제가 가르쳐서 그런지 저를 많이 따랐고요.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병간호와 시집살이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갈 때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기도 생기고 아버님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가셨죠. 시어머님은 아직도 곁을 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어느 정도 저를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혹 어눌한 말이지만 저에게 고맙다고도 말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님 병간호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남편 병실을 찾아왔을 때쯤 이미 남편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윤성 씨, 일어나 봐. 일어나. 나왔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아끼던 딸도 있잖아.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꿈일 거야. 그치? 윤성 씨, 제발 일어나. 나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이거 아니잖아.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이고, 윤성아.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냐, 이렇게? 일어나, 제발. 왜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야? 왜? 못된 것. 평생 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셈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응? 가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 이 못된 거사. 아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남겨둔 채, 그리고 장례식 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것? 내 아들이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이게 네가 재수 없어서. 생으로 자식이랑 인연을 끊게 만들질 않나? 이젠 아예 영영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당장 나가라. 여기도 오지 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왜 외숙모 탓이에요? 외숙모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픈 건 외숙모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널 가해 선생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래도 제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봐야죠. 어찌 그러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로 이제 받아주신 거 아니셨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병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부른지도 모르고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것 같니? 아주 어리석긴. 네? 그럼 어머니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단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전 구석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 가는 길 그렇게 떠나 보냈네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말이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간병인도 구할 거고 이제 그냥 짐 싸서 너희 딸 데리고 나가려무나.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이랑 엮이지 말자고. 우리 윤성이만 불쌍하지. 저런 것이 뭐가 좋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유나는 윤성 씨 아이인데. 그리고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나 중 죽은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재산 100억가량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고 김윤성 씨의 사망보험금과 합쳐서 재산이 배우자인 이지윤 씨와 딸에게 상속될 겁니다. 이해 없으시죠, 다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재산 상속이야? 그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분통한데. 그렇게 대리인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형님은 비상이 걸렸는지 머리를 맞대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죠. 그리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 명의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죠. 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잠잠해져 갔죠. 그렇게 시댁에서의 살얼음판이 되는 일상을 보내던 와중 제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불어 아이의 옷까지 짐꾸러미에 같이 싸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합세해서 말이죠. 당장 나가줘야겠다. 네가 찍어준 서류 덕분에 우리 아들 재산 지킬 수 있게 됐어. 이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류에 뭘 찍어요? 그리고 유나 짐까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윤성 씨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전 아직 윤성 씨 보낸 슬픔에 하루하루 힘들단 말이에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간사한 것. 넌
우리 집 애초에 돈 보고 들어온 거야? 윤성이 재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연기를 내?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도장으로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은 뒤 저를 내쫓았습니다. 딸도 함께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나와 딸만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한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 말을 걸었죠. 저기 기사님, 여기가 안면도 가는 길 맞나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두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님은 말이 없었죠. 너무 말이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의아하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기사님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아버님이셨으니까요. 나다, 애미야.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 고맙다. 내가 너를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지? 아니, 아버님.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요새 통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미야, 그거 윤성이 대학 입학 선물로 내가 중요한 건물과 땅이야. 너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유나 놔두고 죽을 셈이었던 거냐? 그럼 유나는 어쩌고? 그리고 윤성이가 네 몫으로 남겨둔 건데 왜 그걸 뺏기냐? 네가 지금 마음먹은 그 용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걱정 말고 다 가져오거라. 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윤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윤성 씨한테 가고 싶어요. 아, 약해 빠진 소리? 네 시어머니랑 윤성이 누나는 내가 병안으로 쓰러지자마자 변호사를 불러 내 유언장을 수정했다더라. 배신감이 들었지. 아픈 나를 놔두고 지들은 놀러 다니기 바빴다니. 그리고 널 간병인으로 앞세워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이제 새아기 널 도와줄게. 걱정 말고 네가 가져와야 할 재산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네 변호팀은 내가 국내 최고로 붙여주마. 그때까지 네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이는 거는 비밀이다. 알겠니?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에게 최고의 변호팀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맞서 싸우라고 했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내 딸은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죠. 그 길로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날린 소장에 분개하여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소장을 날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재산까지 가로채? 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미친 거는 어머님, 아니 당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요? 미치면 곱게 미쳐요. 나 이제 맘많이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당신이 가져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콩밥 드실 생각 하시고요. 깜빵에서 회개나 하세요. 아셨어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어디라고 눈을 풀하려?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네가 그럴 줄 알았어. 무서운 것? 너 우리가 가만 안 둬.
너는 닥쳐. 어미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와서 행패야? 못 배워먹어도 유분수지. 돈에 눈이 돌아서 조카도 등한시하고 그러고 싶니? 이제 안 참아. 그동안 윤성 씨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미친 것들아. 저의 처음 보는 광기 어린 모습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얼떨떨해 하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질 수 없어 그 뺨을 형님을 향해 다시 날렸네요. 저에게 뺨을 맞고 놀란 형님은 뒤로 나자빠졌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날 때려 감히? 어디 또 때려봐. 내가 참나 안 참나. 나 아무도 못 말려. 알겠어? 당신 콩밥 먹을 준비해. 합의는 없을 테니까. 하고 그대로 굴금소금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뿌린 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동시에 눈물이 나왔죠.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기업답게 저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되었고 아버님 유언장 수정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을 면치 못하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아버님에게 쫓겨났다고 들었죠. 두 모녀의 끝없는 욕심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셈이죠. 저는 간간히 남편 길에 아버님을 뵙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님도 제 딸을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는 지금 중고등 입시 전문학원을 차려 운영 중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카가 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옛 기억이 소환되곤 하죠.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 딸아이가 있으니 이제 좋은 마음만 먹으며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세상과 등지를 했을 때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조심스레 제 사연도 한번 적어보았네요. 혹시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용기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 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형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의 판도는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시영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 집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 나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재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